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오기를 먼저 얘기를 했고, 사실은 오늘이 이제 오기 해야 될 시간인데 오기가 먼저 해서 사마영재라는 사람을 이제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사마천이 가장 존경한 무장인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 얘기를 해서 군인들 3명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사한 사람들, 사업가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강의가 시작될 때 12주 강의를 기획을 했을 때는요, 이걸 가지고 책을 이제 엮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역사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긴가민가 하는 저 나름대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1년에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강의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마천의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사마천이 사기 속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이제 지배계층이죠, 그죠? 제왕을 포함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직자들 얘기할 때, 순례열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왕들 얘기할 때도, 그러고 보면은 첫 번째 했던 강의 가운데 그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명언이 기억나시죠, 그죠?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사마천 사기 첫 번째 건에 나오는 명언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2100년 전에 이미 고귀한 신분과 벼슬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만이 한 나라가 오래가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의 실질적인 제일 마지막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사업가들, 상인들의 기록인 화식열전에서도 사마천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기 첫 번째 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권, 실질적인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되는 화식열전에 이르기까지 52만 6,500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하는, 흔히들 우리들 사회에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정신이 그대로 관통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부분을 이제 30여 년 만에 이제 찾아낸 거죠, 그죠? 아둔해서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체제를 불문하고, 그게 왕조 체제가 됐든 사회주의 체제가 됐든 자본주의 체제가 됐든 간에 체제를 불문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자기 요건 가운데 하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 원칙 같은 걸 하나를 새삼스럽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충분히 한국 사회의 메시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자체로는. 이제 뭐 문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이제 글을 써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써내느냐가 이제 그다음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만큼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사마천이 군인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열전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물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마양저라고 하는 인물이고, 뭐 제 스케줄에 맞춰서 사건이 터지네요, 그죠?
제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계엄령 문건이 또 폭로가 돼가지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가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부가 드러남으로써 처방도 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되는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달 총선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터져 나올 걸로 현재 보입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현명한 선택이 아마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내년 4월만큼 중요한 선택의 기로는 또 찾아보기 힘들 만큼 더욱더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마양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양저의 타이틀은 전장에 나간 장수는 임금의 명이라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마양제 이와 같은 명제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춘추전국 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군사 전문가들의 출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사마양저라고 하는 장수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났을 뿐이지 실제로 춘추전국 시대 때 전투 형태나 그다음에 군대를 이끌어 통솔해 나가는 군사 전문가들은 전부 다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것이 최고 통치자한테도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시대다. 그 시점이 나온 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마양저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이 사마양저라는 인물이 또 주목을 받게 된,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을 받은 게 아니지만요. 중국 내에서 주목을 받게 됐고 또 관계돼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마양저가 누구야? 라고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도 취임하고 난 이후로 사마양저에 나오는 국수대나 허전필망이다라고 하는 이 일곱 글자를 3번이나 국제 외교에서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은 예측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문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통계치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실제로 중국을 이렇게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계획된 순서대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계획 경제니까요. 우리도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이런 얘기를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은 아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인 총석이 주석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기본이 임기가 10년이거든요. 그럼 이 10년 동안 이 사람이 집중적인 국정 과제를 갖다가 내걸죠. 내걸면서 나라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전반적인 국정 지표를 큰 목표를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취임할 당시에 18개 국가 전략이 수립이 됐는데 요거는 한 세대를 갑니다. 대체로. 한 30년 정도 이 중요한 것들 18개 명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 주석이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첫 번째 이제 문을 여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시 주석 차기 주자들, 차기의 국가주석이나 총석이가 되는 사람들 두 사람은 이 18개 커다란 명제를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준수를 합니다. 밀고 나갑니다. 세부적인 계획들만 약간씩 수정할 뿐이지. 그리고 일단 세워놓은 세부적인 계획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대체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기자들은 그런 중국의 큰 흐름 자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최근에 이제 6%대 성장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마치 중국이 망할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세계가 난리 난 것처럼 얘기. 중국은 이미 몇 년 전에 6%대 성장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선입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상태라고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노멀이라는 건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옛날에 얘기하는 그런 노멀이 아니고 새로운 정상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몇 프로를 오고 가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시 주석 집권 후반기 들어오면 6%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중국에서 다 예상되어 있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걸 신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에 맞춰 가지고 각종 정책들을 수립해 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의 6% 성장률이라는 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6% 성장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인도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규모 전체적으로 GDP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6% 성장이라는 거는 대단한 성장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심지어 최근에 나온 뉴스 가운데에서 뭐 시진핑 무슨 뭐 축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소설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중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2500년 전의 인물이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튀어나왔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제 강의 때마다 수도 없이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5,000년 동안 단절되지 않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축적된 경험과 지혜와 그 다음에 기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공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의 리더십을 정립을 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논리를 수립해 왔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식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케이스가 그 케이스고 미국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미국의 기자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위 아시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 전문가들 갖다 놓고 강의 시켜보고 얘기 들어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자질들이 아는 것도 천박할 뿐만 아니고 왜 자기네 안경으로 쓰고만 보니까 깊이 있게 더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뉴스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언론들은요 외국을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다루고 있는 뉴스도 엉망이고 더더군다나 북한 다루고 있는 뉴스도 엉망이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조선일보가 김일성 사망설을 몇 번이나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네, 죽기도 전에. 하여튼 북한 지도자들은 잘 죽어요. 그죠? 조선일보에 따르면 몇 번씩 죽습니다. 그죠? 이게 정보력의 문제도 첫 번째 들어가지만 두 번째는 깊이 있게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고 완전히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7글자를 시 주석이 외교 무대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세 차례나 언급을 함으로써 주목을 받았죠.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시 주석이 즉위해가지고 즉위한 3년 내에 일본을 겨냥해서 똑같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대목을 세 차례 인용한 적이 있고요. 미국을 겨냥해서 이 대목을 세 차례 인용했습니다. 일본을 겨냥해서 세 차례 언급했던 것은 남경에 가면은 남경 대도살기념관 메인 홀에 걸려 있는 전사지 불망한 후사지 사회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체에서 나오는 명언인데 이게 사마천이 다시 인용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사마천이 얘기한 걸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회다.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과거사를 자꾸 망각하거나 또는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 단순하게 대놓고 니들 과거사를 그렇게 왜곡하거나 망각하면 쓰겠냐라고 직설법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로 경고를 날렸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사마양저의 군사 전문가의 사마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오는 이 대목을 인용을 해가지고 경고를 한 겁니다.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때는 생각도 못했던 메시지입니다. 시주석 들어오면서 중국이 대국 굴기라고 하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기지개를 켜야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도광양이 아닙니까, 그죠? 숨어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그런 도광양이었으면은 시주석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대국 굴기입니다, 그죠? 중국 굴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 몽,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떨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큰 명제를 내걸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2014년 5월 달에 중국 국제 우호대회, 2015년 4월 파키스탄 의회 연설. 이 파키스탄에 들어가 가지고 연설했다는 얘기는 이쪽 지역이 또 분쟁 지역인데다가 미국이 얼마나 여기 입김이 큽니까, 그죠? 오사마 빈라덴 체포 작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쪽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회에서 그런 연설을 했고요. 아예 미국 가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예 워싱턴 가서도 한마디를 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7글자의 주인공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마양저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이자 장수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춘추 시대 말기가 들어오면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춘추 말기 대개 기원전 6세기 말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BC 500 이렇게 시작되는 그 무렵 정도 되면은 전투 형태가 달라지고 전쟁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전투 형태가 달라지고 전쟁의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 수립도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특히 전투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은 주로 전차전 위주에서 춘추시대 때는 그 춘추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전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들판에서요, 양쪽 나라가 전차를 놓고 3군으로 가장 많으면 이제 상중하 3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차를 딱 서로 마주 보고 자 지금부터 한판 한다 하고 딱 붙어서 달려서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승부가 나면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을 하고 전후회담을 통해 가지고 땅을 떼주고 인지를 보내주고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령이 누구한테서 나가냐 그러면은 임금한테서 나갔습니다. 전투의 가장 중요한 명령 자체는 군주한테서 나갔다는 얘기죠. 군주는 되게 뒤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물론 이제 참모의 훈수를 듣겠죠, 그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좌군을 후방으로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북을 쳐서 또는 징을 쳐서 진격과 후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보병으로 바뀌어요. 보병전으로. 육박전이 이제 위주가 된다는 얘기죠. 왜? 춘추 후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영토 쟁탈이 아주 극대화되고 이제는 땅을 무조건 뺏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질 보내고 땅 적당하게 그냥 항복하는 신용 내고 하면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이 살아있어서 매너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땅을 막 차지하거나 이런 욕심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인구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여기까지 땅을 빼앗는 정도, 주는 정도죠. 그죠? 근데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다 보니까 인구도 늘려야 되고 생산량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토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죽이면 확실하게 죽여야 됩니다. 이 보병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략과 전술이 이제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투지도 다양해지고 있고 전투 규모도 커지죠. 전투 형태도 달라졌죠. 이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대개 춘추 말기부터
중국 추계에 걸쳐서 대량으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막을 여는 사람입니다. 사마 양저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손무, 그 다음에 손자병법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손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기,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나타나가지고 병법서를 쓰거나 병법서를 남기고 또 전투 문제에 관해서, 전쟁 문제에 관해서 철학적인 단계까지, 경지까지 올라가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병법서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거의 그 전쟁에 있어서 철학적인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아주 대단히 실용적이면서도 깊이가 아주 대단히 높은, 그래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가 군사학교 국방대학인가에서는 손자병법이 교과서로 가르칩니다.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하면은 전쟁에 관해서는 클라우즈비치의 전쟁론이 가장 유명한 책으로 꼽히죠. 제왕학하면은 동양에서는 한비자고 서양에서는 군주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키아벨리의. 마찬가지로 전쟁에 관해서는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이 있다면은 서양에는 클라우즈비치의 전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한 2000년 가까이 납니다. 예. 그 차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한비자하고 군주론이 한 1700년 넘어나듯이 이것도 그 정도 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대개 동서양의 고전을 놓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서양은 굉장히 초라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차로 놓고 보면은. 그만큼 춘추 전국 시대 때 등장했던 각 분야의 사상과 철학과 그 다음에 이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서양은 아직까지도 걸음마다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시대.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는 것이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서양의 제자백과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투 형태의 변화와 전쟁 규모의 변화와 그 다음에 전투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종합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군사 전문가들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는 뭘 요구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옛날에는 전투를 전부 다 귀족들이 했단 말입니다. 전투 담당자가 신분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추 말기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평민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군대 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귀족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병전 위주로 대규모로 가면서 이제는 전투 담당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투 담당자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휘자들의 리더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이게 장수로 하여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만든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천한 장수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장수들이 역사 속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사마양저다라는 말씀이고, 먼저 사마양저에 관해서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양저열전, 사기 속의 사마양저열전이라고 하는 열전 속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리고 단독 인물입니다. 사기 열전에는요, 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단독 열전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을 다루고 있는 2인전이 있고요, 세 사람을 다루고 있고 여러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열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마천이 비중 있게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마양저 열전에 나오는 인물 기록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사람의 일생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는 저렇게 쓰는 진나라입니다. 예, 춘추시대 때 진나라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는 저 서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 초기 때 큰 나라였던 또 하나의 진나라는 서북쪽, 북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나라는 중원에 한복판에 있던 조그만 나라입니다. 선조는 진나라의 명문 대족 출신이고,
이 진나라가 제나라에 병합된 후에 집안이 몰락합니다. 그리고는 성이 이 진씨 집안에서 나온 성이 뭐냐면 이 전씨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전씨가 제나라를 집어삼킵니다. 강씨를 뒤엎고. 그래서 전환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안자 기억나시죠? 같은 시대 때 사람입니다. 안양의 추천으로 장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자를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사마천이 안자를 특별히 존경했던, 안자를 위해서라면은 마부가 되어서 채찍이라도 들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자를 흠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자가 사람을 잘 봤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안양의 추천으로 장수가 됩니다. 이게 전씨 집안에서 서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서 당시에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문능 부중이요 무능 위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사람의 능력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천은 무는 널리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을 붙자는 달라붙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오게 할 수 있고, 무는 적을 떨게 할 수 있었다. 적에게 위험을 보였다는 얘기는 적을 떨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사마양제를 저렇게 사마천이 8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양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공을 만납니다. 이 경공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안양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왕이에요. 술 좋아하고 그런 왕인데, 이 경공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경공의 위의 임금이 장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공이라는 사람인데, 장공은 우리 안양 볼 때 안양이 시해당한 장공의 영안실로 가가지고 장공의 몸에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했다, 그 얘기했죠. 그죠? 그랬더니 최저의 측근들이 안양을 죽이려고 하니까 덕 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저가 못 죽이죠. 그리고는 안양이 이제 그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니까 측근이, 기억나시죠? 그죠? 측근이 빨리 갑시다. 마음 변해갖고 또 죽일 줄 모르니까. 그랬더니 빨리 간다고 살고 뭐 늦게 간다고 죽는 줄 아냐. 저 들판에 뛰어노는 사슴을 봐라. 아무리 빨리 뛰어다녀도 저녁 때 되면 저기 뭐 밥상에 올라와 있지 않냐. 라는 아주 재미난 유머 감각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 최저와 장공입니다. 그 최저가 장공을 죽였는데, 장공을 죽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장공하고 최저는 매일 뭐 어울려서 술 먹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 최저 집에서 술 먹고 놀다가 최저 마누라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 최저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사통을 합니다, 장공이. 그래서 최저가 화가 나가지고 장공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랑 같이 그걸 모의를 했냐 그러면 경봉이라는 사람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둘이가, 최저하고 경봉이 장공을 시해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이 또 경봉이라는 자가 최저 집안을 또 박살을 내요. 아들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해가지고 박살을 내고, 또 제나라의 귀족들이 이 경봉 집안도 또 박살을 냅니다. 어쨌든 간에 장공이 죽고 시해당하고 난 다음에 즉위한 인물이 경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공은 초반기에는 이 권신들 때문에 꼭두각시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바람에 청소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는 아까 지난주 말씀드린 안양 같은 현명한 인물들이 이제 보좌를 함으로써, 여기 사마양조도 무쪽으로는 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나마 이 임금이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제나라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제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그리고는 또 신하들 불러가지고 안영 부르고 뭐 사마양조 불러가지고 좋은 얘기 막 듣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척해요.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술 생각나서 술 마시고 그런 임금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또 오버하면은, 지나치면은 또 안양에 가서 또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자춘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경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영이 추천을 해가지고 경공을 만났더니 군에 관해서 이런저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때 마침 연나라하고 진나라 군대가 국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능력도 시험해 볼 겸 사마양제에게 출정을 명령을 합니다. 장군으로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어떻게 좀 해라. 그랬더니 사마양자가 저는 서자 출신으로서 장군이 갑자기 임명이 됐기 때문에 병사들이 제 명예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총애하는 측근한 사람을 군대에 딸려 보내가지고 그걸 감군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감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대개 이제 문관들이 군대의 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군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무관들보다는 문관들이 좀 파악이 잘 되니까 감군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의 약점을 좀 보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마양저가 군인으로서 특히 권력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걸 잘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이 안에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의 영이 갑자기 취임을 하니까 장군이 되니까 자기 명령이 제대로 서지 않을까봐 일단은 임금이 가장 아끼는 총애하는 사람 하나를 감군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명령을 원활하 이제 순조롭게 시달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약점을 보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공은 측근인 장고라고 하는 인물을 감군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딸려서 보내는 거죠, 이제. 요 경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나라 수도인 임치에 가면요, 요 산봉우리 두 개 중에 하나가 경공 무덤이랍니다. 또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옛날에 임금들 말 좋아하는 임금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이 양반도 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아마 이 두 무덤 가운데 하나가 발굴이 되면 아마 상당히 그 대단한 유물들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경공 때 조성됐을 걸로 보는 순막행이라고 하는 이 무덤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차갱입니다. 말하고 마차를 같이 묻은 거예요. 이건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말하고 말을 그냥 통째로 땅에다 묻고 땅을 파고 묻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썩어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국만 남는 겁니다. 뼈다귀하고. 그런데 경공 때 걸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무덤은 말만 묻은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순막행이라고 합니다. 산채로 묻었어요. 60몇 마리를 산채로 묻었습니다. 요 무덤 구덩이는 잘 안 보여줍니다. 가면은 중국에서는. 제가 두 차례 한번 이쪽 마을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이제 전문가를 앞장 세워서 본 적이 있어서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요게 경공 때 순막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는 사람이 왜 말을 산채로 묻었을까? 그죠? 이게 이제 생사관의 문제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인물이 경공입니다. 자, 장고라는 인물을 감군으로 이제 보내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양제는 장고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내일 출정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고 내일 정오까지 군영으로 오셔. 군대로 오셔. 하고 약속을 해요. 이제 군문에서 만나기로. 내일 정오까지. 그런데 이 장고는 임금이 총애하는 인물이 되놓으니까 이게 좀 인품이 좀 떨어져, 인격이. 그래가지고 송별련을 주위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랬더니 거창하게 송별련을 치릅니다. 그래서 밤새 마셨어요. 밤새 마시고 다음날까지 1박 2일로 술을 마셨어요. 사마양저는 군영으로 가서 일찌감치 군영 앞에다가 해시계며 물시계며 탁 세워놓고 정오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오가 돼도 안 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그랬더니 사마양주가 해시계하고 물시계를 다 엎어버리고 자, 모든 장병들은 출정할 준비를 한다. 군령을 내립니다. 해가 질 무렵에 어슬렁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장고가 나타났어요. 이제 두 사람이 대합니다. 양자가 어찌 이리 늦었어? 그러니까 장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와 친척들이 송별련을 베풀어 줬어. 그랬더니 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는 명을 받은 날부터 집을 잊어버려야 하며
군형에 이르러 군령을 정하게 되면 그 육친을 잊어버려야 하고 북을 치며 급히 진격할 때에는 자기 몸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적군이 나라 깊숙이 침입해서 나라 안이 소란스러우며 병사들은 변경해서 낮에는 땡볕을 쬐고 밤에는 노숙을 하고 있으며 임금께서도 잠자리에 들어도 편치 않고 음식을 드셔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의 목숨이 모두 그대에게 달려있거늘 이럴 때 무슨 술자리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점잖게. 그리고는 군법을 담당하는 군정이라고 하는 장교를 불러가지고 관련 조항을 묻습니다. 군령에 따라가지고 출정 전에 언제까지 오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라고 하는 군법 조항을 이제 뒤적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정이 참이라고 대답을 해요. 목을 베는 벌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마양저가 그러면 목벨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데려온 자기 수행원을 빨리 임금한테 보냅니다. 야, 나 죽게 생겼으니까 임금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해가지고 수행원을 경공한테 보냅니다. 말을 달려서. 장고가 보낸 수행원이 오기 전에 사마양저가 장고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군법에 따라가지고 참 목을 자릅니다. 뒤늦게서 장고가 보낸 수행원이 경공이 그 수행원의 보고를 받은 경공이 사신을 급히 말을 타고 보내가지고 살려주라고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마차를 타고 군중으로 달려옵니다. 경공의 사신이. 그리고는 임금께서 살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미 목 빼고 난 다음인데 끝났죠. 그랬더니 양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그 고대목입니다. 장수가 군중에 있으면 임금의 명이라도 받지 않는다. 지금 뭐 전쟁이 나가지고 급한 시점에 언제 임금님 명령 기다리고 싸우고 하냐. 이게 장수의 지휘권 독립의 이제 시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고는 마차를 타고 군중에 들어온 죄를 물어가지고 술의 왼쪽에 부목을 자르고 마부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군영에 들어올 때는요, 문 들어올 때 문 앞에 서서 신분을 확인을 하고 걸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군영에는 함부로 말 타고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서만 이런 사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춘추시대 때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춘추 5패 가운데 한 사람이 됐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초나라 장왕 때 장왕이 하루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태자가 마차를 타고 장왕의 거처로 갑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질척질척. 국문 앞에서 이 태자가 신분을 확인을 하고 문지기한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뭐 태자 마차야 뭐 온 백성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태자 타고 다니는 마차는 신분에 따라 다르니까. 태자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계속 가라 멈춰라 하고 막 누가 말 달려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와서 태자의 마차를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신분 여기 통행증에 사인하고 가셔야지. 아니 뭐 태자 뭐 최준실입니까? 그냥 들어가시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야 임마 내가 누군지 몰라? 태자님 아시죠? 태자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딱 보면 알죠. 근데 나를 아는데도 그냥 비도 오고 그런데 그냥 네가 보고서 통행증에 적으면 되지 뭘? 그 태자님이 직접 그건 사인하셔야지. 이게 우리 법인데. 이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가 이제 짜증이 나니까 얼른 사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사인했어요 이제 통행증에.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또 뭐냐? 법을 어기셨으니까 벌을 받으셔야지. 임금이 거쳐하는 정문을 통과하는데 무단으로 통과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부의 목을 베는 거고. 왜? 태자가 가자 그래도 야 그냥 통과하자 그래도 마부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시 상황이라 급할 때 막 여기 자객이 막 들어오거나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부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목을 자르고, 부목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마차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잡는 데 있어요. 이렇게. 요걸 부목이라고 합니다. 요 부목의 한쪽을 썰어내야 돼요. 이렇게 톱으로 썰어. 왜 쓰냐? 이게 전과 1범위. 보이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여기 한 군데 톱으로 썰어내면은 지나다니면서 다 보이잖아요. 아, 태자 마차. 그러니까 이게 부목이 왼쪽에 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죄를 졌네. 이게 전과 1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요. 이쪽을 잘라요, 이제. 전과 1범. 그래가지고 기어코 그 문지기가 마부의 목을 자르고 부목을 잘라냅니다. 톱으로 썰어서. 그 태자가 이제 혼자 마차를 몰고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이제. 장왕한테 와가지고 태자가 이제 칭을 댑니다, 이제. 아빠 쟤 좀 어떻게 좀 해줘. 문지기란 놈이 말이야,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키오크 이 굳은 날에 날 쫓아와가지고, 통행증에 사인 안 했다고, 제 마부의 목을 자르고요, 제 마차의 부목을 잘랐대요. 이놈 그냥 안 두겠다. 그랬더니 장왕이, 얘야, 너는 참 복 많은 놈이다. 모름지기 나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장왕의 국지삼부라는 겁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느니라. 첫째는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법이 있고, 가장 중요한 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인재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인재를 지켜줄 줄 아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라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한다. 너는 벌써 임금도 되기 전에 두 번째 그런 인재를 얻었잖냐. 응? 네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만 하면은 나라의 큰 보물이 되고 역할을 할 거다. 라는 말로 충고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장왕의 국지삼부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차를 함부로 타고 막 임금이 보낸 사신이 겁없이 결국은 이제 양저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장고도 사마양제 출신이 서자 출신이고 하니까 밤새 술 처먹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사마양제가 높은 귀족 출신이었으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그죠? 이 전부 다 사마양제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사마양제는 그런 부분, 이런 일이,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고를 이미 감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는 군령이 얼마나 지엄한가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병들이 볼 때는 우리 장군이 보통 장군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장군들의 이목을 한꺼번에 자기한테 집중시켰고, 일단은 우리가 모시는 장군이 확실하게 군령에 따라 가지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구나라는 딱 믿음이 딱 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장군이 보여주는 결국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우리가 오기에서도 보셨다시피 똑같습니다. 사졸들의 막사, 우물, 아궁이, 식수, 취사, 문병, 의학 등의 일을 친히 보살핍니다. 장군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양식을 모두 사졸에게 베풀어주고 자신은 사졸들과 함께 양식을 골고루 나눠 먹었다. 특히 몸이 약한 병사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 라고 이게 이제 장수가 보여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고, 사마천은 이런 장수들의 노블리주, 거의 비슷한 오블리주를 사마양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봤던 오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할 이광까지 거의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장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뭔가라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동고동락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기 부하 장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러려면 부하 장병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청렴입니다. 세 장수 모두 다 청렴 결백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린 이광이라는 장군한테서 가장 그게 잘 보이는데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한테 주어지는 보급품들을 전부 다 병장들하고 장병들하고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군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강의할 기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육해공 다 다녀보면요. 아직도 이제 바뀌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은 하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의전. 이놈의 의전이 너무 거창해요. 그죠? 언젠가 한 번은 공군사관학교인가 어디
특강하려고 계룡에 갔더니 계룡역에부터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선도차가 나와가지고 계룡역에서부터 시작해 그러고 가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거 간략하게 합시다, 간략하게 하자고 얘기를 하죠.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 앞에서 사진만 한 장 찍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먹는 게 달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개 이제 저를 접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별 2개 이상들이거든요. 이제 투스타 이상들인데. 그러니까 식당은 따로 있습니다. 먹는 장소는 따로 있는 거 아는데 메뉴도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메뉴가 똑같아졌습니다. 요즘은 똑같아졌어요. 요즘은 사병들 먹는 거나 장군들 먹는 것도 장교들 먹는 게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투명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장군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하 장병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인들이 본받아야 될 인물로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군인들의 장수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병사들을 통솔 하니 병자들도 모두 함께 가기를 희망하여 앞을 다퉈 용감하게 나서서 양절을 위해서 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그 연나라하고 진나라가 국경을 압박하고 있는 비상한 시점에 있어서 양자가 보여준 리더십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3일 만에 병사들을 안전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제 극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죠?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장고라는 감군의 목도 잘랐죠. 임금이 보낸 사신의 마부도 목을 잘랐지. 이러니까 굉장히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꽤 강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마양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마양저가 제나라 병사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정보가 이제 다른 나라까지 전해집니다. 진과 연나라까지. 그랬더니 연나라하고 진나라가 군대를 자진해서 철수시켰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땅을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싸우지도 않고 개선 장군이 됐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제일 좋은 거지 뭐.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싸우고 땅 찾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그 군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기본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누군가라는 거죠. 우리는 엄연히 지금 대통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을 통수하는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전력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때까지 그리고 어저께 오늘 나온 계엄령 문건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마양저가 보여주는 대목이 이겁니다. 군대가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양저는 사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령을 취소합니다. 이제 전시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게 한 후에 도성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왕을 안심시키는 대목입니다. 이게. 제 나라의 군대를 정예병들을 싹 끌고 나가가지고 전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군대를 가지고 쿠데타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주주전국 시대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장수가 훌륭한 장수냐, 장수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은 출정하기 전에도 중요하고 출정하고 난 다음에 병사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무리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불안하지 않은 거죠. 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나중에 다른 장수가 나가더라도 이게 이제 선례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다른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런 절차를 따라가지고 완전 무장 해제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언제든 늘 임금에게 충성하기로 합니다라고 맹세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투가 끝났다라고 하는 권력이 취소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돼. 그걸 그대로 무장한 채 눈 부릅뜨고 막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의심을 사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 전쟁에 따르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의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장수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수의 리더십 하나. 세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나는 군대를 이끄는 장수일 뿐이지 정치적인 야심이나 욕심은 없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이게. 그래 임금이 마음을 놓고 이 사람한테 경계를 안 하는 겁니다. 저런 절차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은 특히 무장들한테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계속해서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마양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귀족들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납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는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죠? 요물이다. 그렇게 해서 대사마에 임명이 되고 조야의 백성들의 존경을 사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경공을 비롯해서 귀족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심을 백성들한테 인심을 얻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경계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사마양저가 조야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부, 포씨, 고씨, 국씨 여기 제 나라의 아주 3대 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수가 그죠? 포수의 집안도 명문 집안입니다. 이게 포씨 집안입니다. 이제 국씨하고 고씨 요 세 집안이 양저를 시기하고 실투해가지고 사마양저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민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죠? 중간쯤 되는 자질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도 같은 이런 귀족 출신이니까요. 그죠? 전시 집안 출신이니까 이들 중상모략을 믿고는 양제를 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마양제는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상이 아까 말씀드린 전상이 간공을 이제 경공 이후에 임금인 간공을 시한 후에 고씨하고 국씨를 몰아내고 전씨 정권을 수립하는 기초를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씨의 제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상의 증손인 전하 때 와가지고 제후로서 자립을 함으로써 전하의 손자인 전인제가 제나라 위왕이 되죠. 제나라 위왕은 뭐 저희 학회가 8월달에 갔던 제자백과에 보면은 그 직하학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위양 때 와가지고 사마양저가 어떻게 보면 신원이 됩니다. 억울함이 풀립니다. 그걸 뭘로 풀리냐 그러면 병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국력을 키우고 병법서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제후국 중에서도 선두에 올라서게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사마양저의 간략한 일대기였습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사마양저의 일대기도 간략합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사마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를 통해서 사마양저의 군사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마양저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사마병법과 관계시켜서 사마양제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나라 위왕은 대신들에게 고대 사마병법을 연구하게 했는데 전향제의 병법도 그 중에 포함시키고 아예 이제 전향제라고 하죠. 사마는 성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마는 군대의 벼슬 이름입니다. 군사직에 관한. 그러니까 사마하면은 쉽게 장군 양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은 전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향제의 병법도 그 중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사마양저 병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해서 한참 뒤에 와가지고 벌써 3대째 와가지고 사마양저가 신원도 되고 사마양저의 병법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 다른 나라의 전투에서 활용이 됨으로써 제 나라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을 사마천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마병법을 읽어보니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깊어서 설사 3대 제왕들의 전쟁에서도 그 내용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난 제왕들이 그 병법서를 읽었어도 그 병법서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사마영제 병법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안자춘추를 읽어보게 되면 안자춘추의 사마양제가 잠깐 나옵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경공이 술을 마시다가 밤에 사마양제 집을 찾아갔다. 이 사람 이제 2차, 3차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궁궐에서 먹다가 누가 갑자기 보고 싶거나 안영의 집을 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안자춘추에 보면 안영도 찾아와요. 양자가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문 앞에 나갑니다. 밤에 갑자기 임금이 찾아오니까 사마양제는 알죠. 술 먹고 온 거 압니다. 그런데 왜 저거 갑옷 입고 창을 들고 나가냐. 밤에 임금이 찾아올 정도면 급한 일 아니면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후들이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어찌하여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 라고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임금한테. 그랬더니 경공이 뻘쭘해져 가지고 장군과 함께 술 한잔 하려고 왔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리를 깔고 술상을 차리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임금하고 같이 술자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정치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군인들이 정치가들한테 당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린 이광도 정치가와 정치군인한테 아주 처절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서한 삼걸 가운데 한신이라고 하는 명장도 나중에 결국은 정치가들한테 당하죠. 누구한테 당하냐면 소한테 당합니다. 소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한신을 알아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대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한신의 일생을 놓고 생사일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살고 죽는 게 자기 자신을 한신을 알아줬던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났다. 직이라는 건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소한은 한신이 대단한 장수감이라는 걸 알고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유방에게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한신이 도망가니까 말 타고 쫓아가서 잡아갖고 오잖아요. 그죠? 데리고 와서 대장군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항우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한신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불편해 하니까 고조가, 유방이 한신을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소화입니다. 죽이는 거는 이제 여태우가 죽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따르는 또 유명한 평론가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존망양부인이다. 생사일직이요 존망양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신의 삶과 죽음은 직이, 친구 한 사람이 결정을 했고, 한신의 존망은 뭐 살고 죽는 건데 결국은 그저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는 생사고 뒤에는 존망입니다. 한신이 살고 죽은 건 두 여자가 결정했다. 양부인. 한 사람은 빨래하는 아주머니. 한신이 어린 처지에 밥 먹여준 빨래하는 아주머니고, 한신을 죽인 사람은 여태우죠. 그래서 존망양부인이다. 한 번은 이렇게 하면 참 재밌어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 사마양조도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에게 모함당해서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다행히 병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적과 인품의 일단을 볼 수가 있고, 또 안자춘추에 이런 짤막한 단락이 한 단락 기록됨으로써 사마양제라는 사람이 얼마나 올곧은 장수였는가라는 모습을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이 적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언만 꼭 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명지일 즉 망기가요. 아까 나왔었죠, 그죠?
장수가 명을 받으면 그날로 집을 잇고 임군 약속 즉 만기친이요. 군에 임하여 군령이 떨어지면 친인척을 아까 육친을 잇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원포고 지급 즉 만기신이다. 북을 치고 서둘러 공격할 때는 그 몸을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장수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자세. 전투나 전쟁에 나갈 때 장수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춘추 시대로 넘어가면서 군사 방면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명언입니다. 장제군이면 군명유소불수라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뭐 손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장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실제로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 생사여탈권을 지게 됩니다. 군주로부터 그 생사여탈권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전투에 나가게 되면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목을 베고 바로 상을 줄 수 있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장수가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사마양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마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들입니다. 예. 모든 승리는 삼군이 한 몸이 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상은 때를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될 때 안 주고 한참 지난 다음에 상 주면 약발이 떨어진다는, 상발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에 이득을 빨리 보려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상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가 기대감이나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때 줘야 됩니다. 벌은 그 대신 또 반대죠. 벌 받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을 주되, 그래서 중국에서 리더십에서는 뭐가 있냐면 엄징경벌이라고 합니다. 뭘 잘못하면은 엄하게 나무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무라야 됩니다. 엄징입니다. 빨리 나무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걸 팍 느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만이 자기가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라고 퍼뜩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나, 이제 내가 큰 벌 받게 생겼네 라고 떨고 있을 때 벌은 가볍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벌입니다. 엄징경벌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되게 순서를 거꾸로 해요. 그죠? 예. 한참 뒤에 뭐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별의별 다른 구실 막 붙여가지고 이 사람 마음 다 흐리게 만들어주고 힘겹게 만든 다음에, 그죠? 예. 벌을 또 대충 주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게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경징엄벌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벌은 대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나쁜 일의 해로움을 빨리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만드는 게 낫다. 그런 속담이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은 대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대열이 정돈되어 있을 때 흩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벌 받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열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나쁜 일의 해로움을 빨리 보고 끝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전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군대 가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군대 부대 가면은 돌에다가도 막 새겨놓고 막 붓글씨로도 막 써놓고 장군 사무실에도 막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마 병법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물어보면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대개 다. 천하수평이나 나라가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에 대목하고 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안전하게 한다면 죽여도 된다. 그 나라를 공격하되 그 백성을 사랑한다면 공격할 수 있다. 싸워서 싸움을 멈출 수 있다면 싸울 수 있다. 뭐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저게 맞습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러 사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그러면 죽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죽이지 말되. 두 번째, 그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나라 백성까지 미워해가지고 백성까지 막
잡아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공격해도 된다라는 거고, 싸워서 전쟁이 그걸로 끝난다면은 이 싸움으로 더 이상 전투가 없고 전쟁이 없다면은 싸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병법이다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원칙이, 말은 손자가 했습니다만 그 원칙은 손자 이전 그 이후로도 변치 않는 금과 옥조가 됐습니다. 오늘 무장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운데에서 춘추 시대에 춘추 후기 들어오면서 군사 방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장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범으로서 상하양저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시대의 관리 등용은 대부분 추천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세습입니다. 세습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국군 제후가 되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세습이죠. 임금, 그죠? 그 다음에 경, 대부, 전부 다 세습입니다. 그러던 것이 춘추전국 550년을 통해서 계층이 바뀝니다. 그게 사계층이라고 하는 평민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새로운 계층들이 춘추전국 시대 때 대거 등장합니다. 이제 공자님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자님은 사계급 출신입니다. 우리 선비사자. 요 사계층들이 대량으로 전문가로, 왜 그럼 이제 춘추전국 시대 들어오면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대부 귀족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려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의 적극성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법을 공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들 보호,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계층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성장을 해서 이들이 출세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제 이들이 계층을 이루고 지배계층으로 서서히 침투에게 들어가서 나중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무렵쯤 되면 계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계층.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개혁과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계층의 변화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다가 실패한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검찰개혁, 지금은 당장 검찰개혁이 제일 이제 가슴 아프게 와 닿긴 합니다만은, 역사가로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세종시로서의 천도 문제가 좌절된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계층의 변화를 한꺼번에 한 방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천도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7차례, 8차례에 걸친 천도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층을 바꾸는 거거든요. 완전히 기반 자체를, 기득권의 기반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종시 천도가 좌절됐냐 그러면은,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냈잖아요. 근데 그때 들이댄 그 판결 기준이 뭐냐 그러면 조선시대 때부터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법을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관습법.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서, 법률 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률 체계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판결을 내린 그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반을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서울 자체를 벗어나려고. 왜?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신분과 기득권과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역사상의 천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천도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이 있으니까, 또 무리하게 단행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같은 경우는 천도를 통해서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천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피를 수혈받고 새로운 계층들을 맞아들이고 외국으로부터 인재들을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재상들로 임명하고 해서 다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결국 천하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상당히 전방위적이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뭐 한국사가 됐든 중국사가 됐든 서양사가 됐든 간에. 그래서 550년간이라고 하는 이 춘추전국시대 그런 면에서 중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계층이 완전히 한 바퀴 뒤바뀌는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방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황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방 완전히 평민 출신의 황제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역사의 변화 상황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저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법천이 이렇게 방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혼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혼자가 부친을 하긴 하셨지만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었다는 거가 진짜인지 중국은 이제 사마천 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을정자 역사사자를 써서 그 뭐냐 그러면은 정부가 인정한 관찬사서 공식 역사서입니다. 여기가 24종류 또는 25종류 그래서 24사 또는 25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찬사서입니다. 실제로.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황제 밑에서 녹을 받고 있는 관리들이 문장가들이 그 글을 잘 쓰는 옛날에는 다 공부한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니까 그죠? 관리들이 팀을 짜서 그러니까 주 편수관이 있고 편찬하는 이제 우두머리가 있고 그죠? 예. 그밖에 자료를 수집해주고 도와주고 문장을 돌봐주고 뭐 하는 그런 부편수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집단 작업을 했어요. 근데 사마천 사기만 유일하게 아닙니다. 사마천 사기는 관찬사서가 아니고 사찬사서입니다. 개인 역사책입니다. 원래 출발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찬사서로 출발했는데 사마천이 궁양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 사찬사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개인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마천 두 사람. 저도 모르죠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말은 틀림없죠. 예, 거기에 이제 궁영이라고 하는 처절한 개인사가 끼어들면서 초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발휘되고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마천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가 볼 때는 저도 처음에는 한 20년 될 때까지만 해도 온갖 의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혼자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당장 제 강의 8번 만에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멍청하게. 근데 다른 기록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일생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그 암기력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만 글자를 암기한다라는 건 보편적으로 많아요. 예. 그래서 20만 자, 30만 자 암기하는 것도 암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47살에 옥에 갇히고 50세에 풀려날 때까지 약 3년 기간 동안 저는 사마천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돌려서 그렇죠? 예. 52만 6,500자의 퍼즐이 다 대체로 여기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맞춰졌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극한 상황에서 사마천은 오로지 이거 사기 하나만을 완성하기 위한 집념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대체로 저는 다 완성됐을 걸로 보고 그다음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연대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직접 쓰면서 내용들도 바꾸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2만 6,500자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은 실제로 다른 역사책들하고 비교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습니다. 1500년 정도밖에 안 다루고 있는 사마왕의 자취통감 같은 경우는 300만 자입니다. 글자 수가. 6배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줄이고 압축했다라고 계속.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20여 년 만에. 한번 써보시려고요.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예. 아까 그 사마양저 인물 소개하실 때 그 진나라를 제나라가 병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뭐 사마양기가 그 전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씨가 강씨를 몰아내고 왕이 됐다 그랬는데 그 같은 전씨인가요? 예. 그 집안이에요. 그 전씨 집안입니다. 원래 뿌리는 진나라. 조그만 진나라였는데 제나라가 멸망을 시키고 진나라의 귀족들이 제나라로 건너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씨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제나라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인제라고 하는 제나라 위양 때 들어오면은 완전히 왕으로 제나라를 완전히 집어삼겠습니다. 그래서 강씨의 제나라하고 전씨의 제나라, 이게 되게 제나라 역사는 둘로 나눠지는데 제나라는 국호를 안 바꿨기 때문에 오래 갔죠. 다음 주에 이광 장군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